일본에서는 지금 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그 빈자리를 한국 쌀이 채우기 시작했다는 좀 뜻밖의 소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은 쌀값 하락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인데 일본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라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윤경민 기자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상황부터 좀 볼까요? 이게 1년 사이에 쌀값이 거의 2배, 98.4%나 뛰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5kg에 42,000원이면요. 한국 쌀값이 20kg 평균 한 54,000원대니까 무게당 가격으로 보면 3배가 훌쩍 넘는 거죠. 엄청난 가격이죠. 네. 그래서 한국 여행 와서 쌀을 사가는 일본 분들이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그 배경에는 사실 여러 요인이 겹쳐 있습니다. 윤경민 기자 칼럼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역시 기후변화. 이게 큽니다. 2023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네. 작년 여름 정말 더웠죠. 그때 이제 니가타나 홋카이도 같은 일본의 주요 쌀 생산지의 수확량이 20% 넘게 확 줄었고 그 여파가 작년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회복이 좀 더뎠어요. 근데 기후변화 탓만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폭등한 것 아닌가요?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칼럼이 지적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일본 정부의 쌀 감산 정책입니다. 감산 정책이요?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 말이죠? 네, 맞아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여온 건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생산기만 자체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실제 생산량이 예전 1200만 톤 수준에서 지금은 660만 톤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해법이 지금 와서는 발목을 잡는 그런 셈이 된 거죠. 공급 능력 자체가 줄어든 상태에서 흉자까지 겹치니 가격이 뛸 수밖에 없었군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지진 우려 때문에 일부 사재기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본 도매상들이 재고를 풀지 않고 비축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엔저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서 쌀 소비가 증가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칼럼에서는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일본 정부도 비축미를 풀고 심지어 한국 등에서 쌀을 수입하기까지 결정한 거군요. 네. 농림수산성 장관까지 경질될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본의 쌀 대란이 바다 건너 한국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한국 상황은 정반대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과거 통일벼로 자급자족을 이룬 뒤에 삼광이나 신동진 같은 우수한 품종을 계속 개발해왔잖아요. 네, 한국 쌀 품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죠.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이때 일본의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가 된 겁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한국쌀 수입을 재개하면서 예를 들어 전남 강진의 새청무쌀 400톤 수출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해남의 땅끝 햇쌀, 경남 하동, 경북 포항쌀 같은 우리 쌀들이 이제 일본 식탁에 오르게 된 거죠. 어려움을 겪던 우리 농가에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듣고 보니 참 장기적인 정책 실패와 기후변화가 맞물린 결과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쌀 수출 늘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칼럼이 경계하는 지점, 그러니까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정확히 뭘까요? 네, 윤경민 기자의 칼럼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다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벼 대배 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우리도 감산 정책을 하고 있군요. 네, 누적 8만 헥타를 감축이 목표인데요. 중요한 건 일본처럼 무조건 생산량만 줄이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더 심해진다거나 국제정세가 급변했을 때 공급 불안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줄이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면적 줄이는 걸 넘어서 수출 활로를 더 적극적으로 찾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같은 이런 질적 성장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예측하기 힘든 기후에 대비해서 고온이나 가뭄에 잘 견디는 품종 개발,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밀 농업, 이런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죠.
정책 방향 설정이나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일본 사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적인 조절과 질적인 성장, 이 균형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튼튼한 내수 기반을 잘 다지면서도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가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네요. 윤경민 기자가 칼럼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농사 지으신 홍천 찰쌀이 언젠가 일본 마트에도 놓이길 바란다고 썼던데 그런 마음처럼 우리 쌀의 가능성을 더 키워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 윤경민 기자의 칼럼을 통해 일본 쌀값 폭등 사태의 그 이면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선택과 기후변화가 겹친 위기가 참 역설적으로 품질 좋은 우리 쌀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수출 기회를 단순히 남아도는 쌀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 농산물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좀 장기적으로 높이고 또 급변하는 기후와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전략적인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질문까지 정말 고맙습니다.